엄마, 이게 집안 망신이에요. 건물 주면서 노점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그럼 왜 우리한테 숨겼어요? 자기 자식들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선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에요. 왜 우리만 바보가 되어야 해요? 70대 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시장에서 노점을 합니다. 자식들은 창피하다며 그만하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 앞 370억짜리 건물의 진짜 주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과연 효도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더 큰 욕심을 부릴까요? 결국 자식들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자녀분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날이 언제입니까? 대답하지 못하는 자식들과 당당하게 맞서는 할머니. 과연 이 가족의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의 오래된 재래시장에 첫 번째 불빛이 켜집니다. 70대 중반의 순자는 낡은 손수레에 싱싱한 채소들을 가득 실어와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잊은 채 배추를 가지런히 놓고 팔을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어느새 시장의 풍경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노점이세요? 그냥 집에서 쉬시지. 지나가던 이웃이 걱정스럽게 말을 건네지만 순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밥 먹는 맛이 얼마나 좋은데요. 시장 상인들도 순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이는 저 나이에 대단하다며 감탄하지만 또 다른 이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하나 보내라며 수군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순자는 그런 시선들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싱싱한 배추 어때요? 라며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40대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워내야 했던 그 긴 세월. 큰딸과 둘째 아들, 막내딸까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곳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장사가 안 되는 날엔 하루 종일 굶기도 했고, 겨울에는 꽁꽁 언 손으로 얼음을 깨가며 채소를 팔기도 했죠. 내 손으로 벌어서 애들 먹여 살렸으니까 나는 당당해요. 누구한테 빌어먹지도 않았고 떳떳하게 살아왔거든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순자는 이 작은 노점 하나로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각자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도와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큰딸 미선이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시장 근처 식당에 갔다가 어머니의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반가워서 큰 소리로 미선아 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미선은 당황한 기색으로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어머니가 노점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과장님 어머니세요? 동료가 물었지만 미선은 애매하게 웃으며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을 미선은 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후배들과 시장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형 어머니는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셔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을 한다는 사실을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동네에서도 친구들과 만날 때면 항상 시장 쪽은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막내딸 영희는 그나마 나았지만 역시 친구들 앞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자영업 하세요라고만 애매하게 표현할 뿐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세 자식이 모두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얼굴들이 모두 심각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분위기에 순자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큰딸 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70 넘으신 우리 엄마가 시장에서 노점하신다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났어요. 이러니까 손자들도 엄마한테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장사를.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막내 영희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다 컸고 애들도 다 키웠잖아요. 이제 좀 쉬시라고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식들이 효도를 안 한다고, 어머니를 부양 못 한다고 수군거려요. 순자는 차분히 자식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삶이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구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장사해서 뭐가 창피해? 나는 내 일이 자랑스럽거든.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원망 어린 말에도 굴복하지 않는 순자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순자는 작은 방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힘든 시절, 오직 이 노점 하나로 버텨온 세월들. 남편의 장례비부터 아이들 학비, 결혼 비용까지 모두 이 작은 장사로 해결해 왔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창피하다고 하는 걸까? 순자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순자가 노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저녁,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 사장이 순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순자 씨, 잠깐만요. 김 사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그러는데 순자 씨가 우리 앞 저 건물 주인이라고 하던데요. 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뻔한 순간이었거든요. 아, 그게. 순자가 말을 얼버무리자 김 사장은 더욱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설마 정말이에요? 순자 씨가 저 3층 건물 주인이라고요? 다음 날 시장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야, 들었어? 순자 할머니가 건물주래. 말도 안 돼. 저렇게 노점하는 분이 건물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런데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래.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그럼 왜 노점을 해? 건물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살 텐데라며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다른 이는 아, 그래서 항상 당당하셨구나. 뭔가 다르다 했어라며 무릎을 쳤습니다. 사실 순자의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던 시절, 순자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절약하고 또 절약했죠. 아이들 옷은 물려 입히고 본인은 몇 년째 같은 옷만 입으면서도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 앞 3층 건물이 매물로 나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물주가 사업에 실패해서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거였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순자는 그동안 모은 돈에 은행 대출까지 끼워서 과감하게 건물을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죠. 순자 씨 미쳤어요? 노점하는 사람이 무슨 건물을 사요? 하지만 순자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대가 개발되고 건물 가치는 몇 배로 뛰어 올랐거든요. 지금은 370억 원이나 하는 값비싼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건물 2층과 3층을 임대업체와 소규모 사무실들에 월세를 받고 내주고 있었고 1층은 작은 식당이 들어와 있었어요. 애들 공부시키느라 등골이 휠 때도 이 건물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지. 이게 내 노후 보험이니까.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큰딸 미선이 대학 등록금이 급할 때, 아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막내 영희가 결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순자는 이 건물만큼은 담보로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어머니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의도적으로 숨겨왔거든요. 애들이 알면 당장 달려들 텐데. 그럼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순자는 현실적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보다는 돈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순자는 계속해서 노점을 했습니다.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았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내 손으로 뭔가 하는 게 즐거워. 그냥 집에 앉아만 있으면 늙어 죽을 것 같아. 실제로 순자는 노점을 통해 활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어머니의 노점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며칠 전 큰딸 미선이 또 찾아와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는 아들 민수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이제 손자들도 커가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애들이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걸 알면 태도가 바뀔 텐데. 하지만 그때가 되면 진짜 실망할 거야. 순자는 자식들이 평소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돈이 있는 줄 알면 갑자기 효도하기 시작할 게 뻔했어요. 시장에서 소문이 퍼지자 순자 주변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소 순자를 무시하던 일부 상인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건물 주셨구나. 그럼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떤 이는 건물 1층 식당 자리 좀 소개해달라며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돈 있다고 알면 사람들이 다 달라지네.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순자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테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꺼내어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는 서류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 모든 게 내 노력의 결과야.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자식들과 나누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시장에 순자가 건물주라는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자의 노점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정말 건물 주세요? 라며 물어보기도 했어요. 순자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그런 소문이 있나 보네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결국 순자의 자식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큰딸 미선이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마트 사장이 말을 걸어왔거든요. 미선 씨, 어머니가 시장 앞 건물 주인이시라면서요? 대단하시네요. 미선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몰랐어요? 시장에서 난리예요. 순자 할머니가 그 3층짜리 건물 주인이래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마트 사장의 말에 미선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미선은 급하게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선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건물을 갖고 있대. 그것도 300억짜리.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노점을 해? 임대료만 받아도 충분히 살 텐데. 미선은 곧바로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너희 엄마 얘기 들었니? 민수와 영희도 이미 주변에서 소문을 들은 상태였어요. 셋은 급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엄마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민수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들었는데 시장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만 몰랐다니.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 왜 숨겼을까? 미선이 화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 자기 자식들한테도 숨기고. 민수는 더욱 분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엄마 걱정한 게 바보 같은 짓이었네. 노점한다고 창피해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세 남매는 모두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에 상처받기도 했고요. 며칠 후 참다 못한 미선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순자가 노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미선은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건물 갖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미선아,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집안 망신이에요. 건물 주면서 노점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어요?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왜 숨겼어요? 자기 자식들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것 같기도 했고요. 순자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선아,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미선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왜 우리만 바보가 되어야 해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걸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식들만 몰랐다고요. 미선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내 돈으로 산 거야. 이 말을 듣자 미선은 더욱 화를 냈어요. 그럼 왜 노점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건물주가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비웃고 있어요. 내가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면 안 돼? 미선은 울분을 터뜨렸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노점한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 건물주였다니. 이게 뭐예요?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자신이 그렇게 아꼈던 큰딸에게서 이런 말을 듣다니. 미선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거니? 잘못한 게 뭐예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믿지도 않으면서 혼자 다 결정하고 우리는 바보로 만들어 놓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시선으로, 어떤 이는 구경하는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결국 자리를 뜨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얘기하자. 하지만 미선은 이런 식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라며 더욱 따져들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어 보면서 자문했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애들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재산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순자는 자식들의 반응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화를 내는 거구나. 내가 노점하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건물 있는 걸 숨겼다고 화내는 거야. 순자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진 미선과의 다툼 이후 며칠간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노점을 펼치고 손님을 맞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건물주인데 왜 노점을 할까? 라는 수군거림도 들려왔고요. 그런 가운데 둘째 아들 민수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초췌해 보이는 얼굴로 순자 앞에 앉더니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투자했던 돈이 다 날아갔고 빚까지 생겼어요. 은행에서 독촉하고 있고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정말 막다른 골목이에요. 순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건물 이야기를 알고 난 후 갑자기 나타난 게 우연일까 싶었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당장 5천만 원만 있으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민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집이라도 담보로 잡혀야 하나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우리가 살 집인데. 그때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건물 있으시잖아요. 그거 좀 활용하시면 안 되나요? 역시나였습니다. 순자의 예상이 맞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건물을 노리고 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건물은 내 노후 자금이야. 지금 팔 생각 없어.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하고 있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아. 순자가 말하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신용도가 바닥이에요.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아요. 엄마밖에 없어요. 민수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안 돼. 그 건물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켜온 자신의 마지막 보루였거든요. 민수는 화가 나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정말 매정하세요. 자식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순자도 가슴이 아팠지만 굳건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늙어가고 있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엄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게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용돈 갖다 준 적 있니?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면서 무슨 노후를 책임진다는 거야?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죠. 그래도 이번만 도와주시면.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렴. 민수는 분노에 차서 돌아섰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정말 매정한 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민수가 나간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한번 도와주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며칠 후 이번에는 세 남매가 모두 함께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건물 관리는 우리가 해드릴게요. 순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해. 영희가 나섰어요. 엄마, 우리도 다 컸고 애들도 다 키웠잖아요. 이제 좀 편히 지내세요. 건물 임대료 받아서 편하게 살면 되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혼자서 관리하시기에는 건물이 너무 커요. 세무 처리라든지 임대 관리라든지. 순자는 이들의 속셈을 눈치챘어요. 그럼 너희들이 관리해 주겠다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그냥 편히 쉬세요. 하지만 순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민수가 대답했어요. 엄마 혼자 하시다가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건물 관리는 복잡해요. 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간 혼자 해왔는데 뭘 못하겠어?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고 있어. 자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선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엄마, 그럼 적어도 명의만이라도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순자는 이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결국 이들의 목적은 건물이었다는 것을. 상속세는 내가 알아서 준비할 거야. 그리고 명예 넘길 생각 없어.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노점한다고 창피해하고 친구들 앞에서 모른 척하고 그런 너희들이 갑자기 효도한다고? 자식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어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너희들이 필요하면 각자 알아서 해. 순자의 단호한 말에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이런 어머니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어 보았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야. 이걸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의무야. 순자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순자가 자식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 남매는 한 번도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걱정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역시 건물 때문에 온 거였구나. 순자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셈이었죠.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어느 날 순자에게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한정우견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신청인은 큰딸 미선, 둘째 아들 민수, 막내 영희. 세 자식이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읽어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피후견인 순자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건물 등 고액 자산에 대한 합리적 관리가 필요함. 순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 신고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엄마, 법원에서 연락받았죠? 순자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선아, 너희가 미쳤니?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미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상해지셨어요. 건물 있으면서 노점하고 우리 말은 안 듣고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언제 이상해졌다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70 넘어서 노점하는 게 정상이에요? 건물 있으면서 왜 그런 일을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순자는 자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일도 그래요. 자식이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미선이 계속 말했지만 순자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미선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너무 고집부리시니까 법원에서 결정하면 따르셔야 해요. 문을 나서면서 던진 말이었죠. 혼자 남겨진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돈으로 산 건물인데.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고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 며칠 후 법원에서 감정을 위한 병원 진료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또 왔습니다. 순자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의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0에서 7씩 빼면서 말씀해 보세요. 순자는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어머니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계속 주장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 자식들이 할머니를 법원에 고발했다더라. 건물 때문에 그런가 보네. 상인들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뭔가 복잡한 집안 사정이 있나 보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단골 손님들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자식들이 왜 그럴까요? 선의의 질문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노점을 접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장사를 계속해야 하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들의 뜻대로 되는 거였어요. 안 돼. 내가 포기하면 진짜 그들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야. 그때 시장 상인회 회장인 김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힘내요.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다른 상인들도 순자를 응원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자식들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나이 드신 분이 건물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말들이 순자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법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혼자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는 세 자식이 모두 앉아 있었고, 변호사도 대동해 온 상태였습니다. 순자는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우견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노점 장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합리적인 조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자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식들 쪽의 준비가 더 치밀했어요. 미선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굳이 노점 장사를 고집하십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리는데도 듣지 않으세요.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민수도 증언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도움을 거부하셨습니다. 가족보다 재산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영희까지 같은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순자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지만 그 이유까지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왜 노점을 계속하는지, 왜 도움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를 자식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온 순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리를 계속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분위기상 자식들 쪽으로 기울어진 게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평생 처음으로 진짜 무력감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0년간 모아둔 모든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건물 매입 계약서, 대출 서류, 세금 납부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들. 순자는 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혼자 해냈는데. 순자는 서류를 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떨었는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책임져 왔던 그 시간들. 다음 날 순자는 시장에서 만난 김 회장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들이 저를 법정에 세웠어요. 김 회장은 분개하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순자 씨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인데. 자식들이 너무 하는군요. 그런데 변호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순자의 말에 김 회장이 눈을 번쩍 뜨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조카가 변호사예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일단 만나보시기만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김 회장은 당장 전화를 걸어 조카와 약속을 잡아주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내서 만나보자고 하네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건물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는 싸움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순자는 김 회장의 조카인 박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변호사였지만 눈빛이 진지했어요. 할머니,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메모를 했어요. 할머니, 이 모든 재산 관리를 정말 혼자 하셨다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년간 혼자 했어요. 박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혹시 그동안 재산 관리와 관련된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계신가요? 순자는 가져온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다 있어요. 영수증 하나까지 버리지 않았거든요. 박 변호사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이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 변호사는 감탄했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세무 처리도 완벽하고 임대 관리도 흠잡을 데가 없네요. 순자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어요.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건물을 구입하실 때의 상황을 보니 정말 현명한 투자셨어요. 당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사셨고 지금은 몇 배로 올랐네요. 순자의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할머니, 이 모든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박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네, 자녀분들이 주장하는 판단력 저하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지 증명할 수 있거든요. 박 변호사는 전략을 설명했어요. 우선 할머니의 재산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도 밝혀야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싸우고 싶어요.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대응하기로 결심한 거였죠. 그날부터 순자와 박 변호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순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연령대를 고려할 때 매우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자의 재산 관리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20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 임대료 수입 관리 장부, 건물 유지 보수 기록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도 놀랄 정도였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웬만한 부동산 회사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박 변호사의 칭찬에 순자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맞소송을 제기해 볼까요? 박 변호사가 제안했어요. 맞소송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자녀분들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박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상속권 박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네,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에 순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 상속권 박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들이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만은 없었어요. 변호사님, 그렇게 해보죠. 순자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는지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가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지 보여줄 거야. 박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본격적인 법정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도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자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로 법정에 섰죠. 반대편에 앉은 세 자식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제대로 된 변호사를 대동해 올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미선은 계속 동생들과 수군거리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피신청인 순자 씨는 지난 20년간 혼자서 부동산 관리를 완벽하게 해왔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차근차근 서류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피신청인의 정신 상태 검사 결과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연령대를 고려할 때 매우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재산 관리 능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박 변호사는 순자가 정리해온 모든 서류를 제출했어요. 20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 임대 관리 기록, 건물 유지 보수 내역 등이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 수준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식들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나이에 위험한 노점 장사를 고집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 활동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판사가 순자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순자 씨,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서도 왜 노점 장사를 계속하시는 건가요? 순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저에게는 일하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입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행복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은 제 노후 자금입니다. 지금 당장 팔거나 처분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을 때까지는 직접 지키고 싶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판사가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녀 여러분,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뵌 것이 언제입니까? 미선이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한두 달 전쯤. 그 전에는 언제였나요? 판사의 재질문에 미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들분은 어떠신가요? 민수도 머뭇거렸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평소에 어머니께 안부는 얼마나 자주 물어보셨습니까? 영희가 대신 대답했어요. 명절 때나 가끔.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재산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 자식은 서로 눈치만 보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 변호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들의 진짜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민수의 사업 실패 상황과 대출 신청 내역을 제출했어요. 둘째 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머니께 금전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큰딸 미선 씨는 평소 어머니의 노점 장사를 부끄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숨겨왔습니다. 이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발언에 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순자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제가 관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도 있고요. 순자의 말에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식들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한 후 판결을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신청인들의 한정의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순자 씨는 충분한 판단 능력과 재산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판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평소 부모에 대한 관심과 효도가 부족했으면서 재산에만 관심을 보인 점을 깊이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자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박 변호사가 축하 인사를 건네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지켜냈다는 기분이에요. 반면 세 자식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패배감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며 있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법정에서 승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인들이 순자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부러움이 가득했거든요. 순자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자식들 상대로 이기다니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을 지킨 것뿐이에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지역 신문에서 순자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370억 건물주 할머니의 당당한 승리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는 순자를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 어떤 기분이세요? 시원해요.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았으니까요. 기사가 나간 후 순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출판사에서는 책을 내자는 제안도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무엇보다 순자가 원했던 건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다시 노점에서 채소를 팔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하루하루. 이게 제일 좋아요. 너무 유명해지는 건 부담스러워. 하지만 순자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 일부를 팔아서 의미 있는 일에 쓰기로 한 거였어요. 혼자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나눠 쓰는 게 맞죠. 순자는 먼저 시장 상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50억 원을 출연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이었어요.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또한 시장 근처에 무료 급식소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순자의 이런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70억 건물주 할머니의 선행이라는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인터뷰는 거절하며 조용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가 노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익은 뒷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세 사람. 미선, 민수, 영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가오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본 척하지 않았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그리웠지만 아직은 먼저 다가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며칠 후 영희가 먼저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희는 생각도 못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에서 엄마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순자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영희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서야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엄마는 너희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서운하셨어요?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믿어주지 않는 게 서운했어.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서운하고. 그리고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너희들이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는 게 가장 서운했지. 내가 노점하는 게 그렇게 창피해? 영희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에는 미선과 민수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어머니 앞에 앉아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앞으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순자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여전히 자식들이 소중했거든요. 너희들 정말 반성하는 거야? 세 자식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앞으로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반대하지 마라. 그리고 순자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서로 자주 안부나 물어봐. 명절에만 얼굴 보지 말고. 그날 이후 조금씩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정말로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노점 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순자는 내가 할 수 있어라며 거절했지만요. 어느 날 순자가 노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순자 할머니 맞으세요? 그런데요. 저는 기자인데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산 것뿐이에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이라.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노점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고 싶고. 기자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자식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내 새끼들이니까. 언젠가는 진짜로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장면, 순자는 다시 노점에 앉아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배추가 정말 좋아요. 그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순자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당당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당당히 걸어가세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존재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답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순자 할머니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